한 번은 보육원에 가서 얘가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 초상화를 그려준 거예요. 한 장씩 다 그려준 거예요. 그러고서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이상하게 내가 그 순간 아이들 그림을 그려주면서 정말 내가 된 것 같아. 근데 뭔가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온전히 오히려 뭘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뭐 기대하는 뭔가 이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철저히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는 어떤 그 순간에 내가 나의 뭔가를 느낄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 내가 되는 순간, 내 개별성과 고유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순간. 한국의 청소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학교 가서 나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가방 메고 공부 잘하는 애 밑에서 성적 깔아주는 역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적성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너 그러다 굶어 죽어. 너 그러다 뭐가 될래?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해봐. 너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그걸 더 키워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얘기하면 이놈의 자식이? 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힘든 거죠. 자살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그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언제인지 아세요? 중학교 애들이 자살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그때부터 막 이것만 그 어떤 시스템에서 계속 공부만 계속 하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글을 쓸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독이나 소외, 분주한 삶 속에서 절망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낄 때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써보고 왜 내가 이걸 느끼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걸 보는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통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나랑 비슷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병원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암 환자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암 환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허덕일 때 같이 허덕이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논문 쓰는 사람들은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오랫동안 논문 통과 안 된 사람들.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뭐 10년째 통과 안 돼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거죠. 뭐 빨리 졸업해서 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위로 안 돼요. 본보기가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은 재수없는 거지 위로가. 나만큼 고통스럽거나 나보다 더한 고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영화에서도 그래요. 정말 어렵게 살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약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성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 그런 낯선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 뭔가 이렇게 가진 사람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에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 다양한 형태로 이런 어떤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외국처럼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자, 이 사람이 다 분해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다. 이걸 이제 분해해 보는 거죠. 물론 조립은 불가능해요. 이 사람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분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그냥 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겨내, 이렇게 가짜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징하게 한번 나를 다 한번 부셔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실제로 보니까
의미 있는 관계, 사회생활을 통해서 돈 벌고 그랬지만 제대로 된 관계는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40대, 50대 남성들이 제일 자살로 많이 사망을 해요. 이분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잃어요. 사회적 관계도 잃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도 잃고 혼자 남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취약한 1인 가구 문제 40대 50대 남성, 고독사 문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40대 50대 남성, 자살 문제 40대 50대 남성, 다 교집합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잃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라임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일자리가 있어야지 설 자리가 있고, 설 자리가 있어야지 살 자리가 있고, 그게 없으면 몇 자리밖에 없어요. 일자리, 설 자리, 살 자리, 몇 자리. 되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종교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 관계를 맺어주는 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수평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 함께 뭔가를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다 파괴하는 거죠. 다 파괴하고 아내와 함께 살았던 이 집도 불도저를 사가지고 다 파괴를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 파괴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의외로 부서지기 쉬운 가족, 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이제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한테 상담하면서 꼭 드리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가리킬 집이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쉴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집인 물리적인 공간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삶의 공간, 그 다음에 관계로서의 공간, 상호작용으로서의 공간, 그 다음에 영원히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그런 집이 있다면 자살 행동까지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 어떤 아픔을, 힘듦을 얘기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심신을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하는 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다. 내 주변에는 객관적으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제일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생망.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생망? 네? 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굉장히 암담한 얘기죠. 이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숙명론적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미 등급을 매기고 규정 짓기 때문에 나의 삶은 끝났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언제든지 사는 순간순간이 기회고, 사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뭔가가 움틀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희망이 있겠죠. 근데 자살이 많은 나라는 자살 충동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타살 충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살 충동, 그게 원활하게 해결 안 되니까 어게인스트 자기를 향해서 그 에너지가 바뀌고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자살이 많은 나라는 잔인한 타살이 많아요. 그 다음에 동시에 출산율이 낮죠.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멸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게 잘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희망이 많겠어요. 근데 40대 50대 남성들 한번 잘 보시면
뭔가 실패했다, 삐끗했다, 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재기가 가능하다면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희망이 많겠죠. 또 다른 공간으로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만약 원활하게 가능하다면 굉장히 훨씬 더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겠죠.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제가 했는데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직장 동료하고. 그래가지고 친엄마가 쫓겨나듯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친엄마를 쫓아낸 그 여자분이 새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새엄마를 친모인 줄 알고 살았어요. 평생. 근데 사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새엄마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집에서 내가 갈 수 없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안방에 들어갈 수 없었고 거실에 엄마, 아빠, 아들 그렇게 셋이 있을 때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금지구역에. 근데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춘기 지나고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방황이 시작됐죠. 네. 방황이 시작됐고 어쨌든 집을 나갔고 어떻게 해서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됐는데 성인이 돼서 친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친엄마도 성격이 보통은 아니에요. 이분이 참 안타까운 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친엄마하고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 그 나를 키워준 새엄마하고도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 우리 이제 소설 중에 최인훈 작가가 쓴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참 씁쓸한 게 이 사람은 정말 인간답게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념이 남북으로 나눠서 남에도 못 속하고 북에도 못 속하고 나중에 제3국을 이제 선택하고 가는 과정에서 그 배에서 이제 물에 내가 갈 곳은 저 바다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제 투신해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여성에게도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친정이 친엄마도 아니고 새엄마도 아니고 내가 힘들 때 어디든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예전에 종교기관이 그런 역할이 되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힘들면 가서 제대 앞에서 그냥 엉엉 울고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토로하고 하여튼 그런 울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울 수 있는 공간,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 그럼 좋은데 참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이 종교기관에 가기 너무 힘들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문턱이 너무 높다. 돈 없으면 가기 힘들다. 또 종교기관에서 다들 서로 축복자랑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다. 뭐 우리 집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많이 하시들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면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좀 문턱을 낮추고 함께 언제든지 와서 소통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저마다가 지금 이제 소유물로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냐,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냐. 그 차 선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좋은 차 타고 오면 행복한 성공한 삶을 사셨군요. 그 다음에 뭐 티코나 이런 거 타고 오면 껌 밟으셨군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참 소유물로 지금 저기 뭐더라 학교에서 그런 데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반에는 몇 평 이상 되는 아이들만 학부모들이 무슨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애들만 우리 반으로 구성을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어르신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어르신
돈 있는 어르신 중에서 천대받는 어르신 못 봤어요, 저는. 교환같이 철저히. 돈이 있다, 리스펙트, 존중. 돈이 없다, 차단. 그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존경해요. 돈이 없으면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이게 이제 소유물로 사람들을 보는 거죠. 너나 없이. 너나 없이. 한국의 공동체 주소가 거의 빵점이에요.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않아요. 거기 무슨 뭐 그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협동을 해서 뭘 하고 우리 마을을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대부분 특정한 지역에 가고 싶어 해요. 서울 어디에 특정한 지역에 가고 싶어 하지 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의 그 WHO나 OECD에서 한국을 조사했더니 공동체 주소가 아무리 좋게 주려고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래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람을 구별 짓고 돈으로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너무 횡행한 거죠.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나면 어느 학교를 나왔냐, 학위가 뭐냐, 아카데믹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중요해요. 네? 아카데믹 백그라운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의도에 영등포구에서 여의도동에 제일 자살이 많았어요. 노인 자살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등포구 잘 사는 동네, 저기 영등포구 중에서 여의도동이 잘 사는 데예요. 근데 잘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자식들이 미국 가서 교수 되고 박사 되고 의사 되고. 그럼 뭐예요? 생전 찾아오지도 않는데. 사람들한테는 자랑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 손주들도 만날 수 없고 자식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식은 자고로 만만한 자식을 둬야 된다. 부르면 바로 태우는 자식. 짜장면 먹을래? 아버지 사주려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뭐 특별한 자식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만만한 자식, 네. 부르면 바로바로 태우는 자식, 네. 이런 자식들을 두는 게 이 유병장수의 시대에 유병장수의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주마등처럼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 0.00 몇 초의 시간에도 온 인생이 지나간다. 하여튼 이 사람도 그 이제 슬픔과 하나가 되는 순간, 무언가 하나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이 오메가 포인트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순간이면서 영혼이기도 하고 삶의 정점이면서 죽음이기도 하고 이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참 묘하게 되어 있는 게 모순된 것들이 하나가 돼요. 다. 인간의 뇌의 회로를 연구해보면 과거를 기억하는 뇌의 회로와 미래를 예측하는 회로가 같은 회로예요. 인간에게 과거와 미래가 거의 같다는 거죠. 과거가 부정적인 사람은 미래를 밝게 예측을 못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움과 사랑을 느끼는 뇌의 회로가 같은 회로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징글징글 미워하고 있다. 언젠가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무관심했으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미워할 수 있나요? 미워할 수 있죠. 저희가 막 이렇게 1시간 반씩이나 그냥 입심도 좋네. 네?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네, 5분만 기다리세요. 근데 이제 하여튼 사랑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좌절되면 무력감을 느끼고 그 무력감 밑에는 엄청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집에 한 분씩 계시죠? 예, 사랑과 미움을 이렇게 줄타기 하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고요. 자, 죽음이라는 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폰에 깔린 앱인데 평생 사용할 수도 없는 앱, 지울 수도 없는 앱. 근데 그 앱이 켜지는 순간, 작동하는 순간 우리도 소멸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가 삶과 죽음이 하나로 맞물려 있는 지점에 같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임종하는 순간이 참 중요해요. 우리 호스피스 요즘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임종하는 순간에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가족들이 화해하는 걸 많이 봐요. 얘들아 내가 미안했다. 이 한마디가 평생 구구절절했던 얘기보다 더 중요하고 서로 맺힌 거, 서로 쌓였던 거, 서로 상처 줬던 거를 그 죽음의 순간에 해결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요즘 연명치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이제 돌아가시는 분하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잘 화해하고 마무리하고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젊었을 때 지방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그 지역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임종이래, 임종. 만약에 병원에서 사망하시게 되면 그것도 객사라는 거예요. 집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충청도 어느 지역이었는데 병원에서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지역 문화를 고려해서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지 않은 걸로 해서 집으로 가자고. 근데 의사가 윤리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그 앰뷸를 이제 끼고 그 앰뷸런스에 싣고 사망하신 분을, 그리고 옆에서 한 사람이 이제 전공의가 이제 이 앰뷸를 펌프질하도록 하고 하고 이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간 거예요. 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가족들이 나와서 아이고 울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마지막 한 말씀씩 하세요. 그러니까 다 하고 다 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거기서 다 이렇게 맺힌 것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의사가 임종하셨습니다. 심형보니까 생쇼를 한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죽음이지만 정말 삶의 진국인 거예요. 거기가 가주징한 삶의 에기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거, 살면서 그렇게 맺혔던 거를 그 순간에 풀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곧 삶이구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돌아가신 분들 삶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그분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의 리멤버라는 말을 잘 보면 다시, 멤버, 우리의 구성원이 된다. 기억이라는 말 자체가 돌아가신 분을, 우리와 함께 살았던 사람,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던 사람, 우리와 무엇을 나누었던 사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진정한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와 다시 하나가 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 함께 구성원이 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냥 돌아가셨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그 자서전적이고 서사적인 삶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그래서 애도의 공감, 마음의 공명, 우리도 함께 그 죽음을 저마다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겠다는 연대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유가족들이 풀어내고 다 이야기할 때 정말 따뜻한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기억하지 말아라, 잊어라,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라.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충분히 얘기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가치를 재정렬하고 우리가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겪는 과정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다시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을 추스릴 수 있고 더 건강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도를 할 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게 애도를 하고 나를 지키고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애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상실에 대한 의미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병리적으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혐오하게 되면 결국 자기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증 상태로 빠지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서사, 줄리아의 삶, 줄리아가 가졌던 의미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폐 아이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회전목마를 마지막 선물로 만들죠.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 어린아이들을 초대해서 여기에 이제 태우고 즐겁게 놀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면서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내가 나를 가졌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요 순간에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타인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한나 아렌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조건 세 가지. 우리가 생계를 위한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밥벌이로 일이 있지만 내가 좋아서 집에 가서 무슨 뭐 이렇게 나무 인형을 깎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그 일은 나의 회복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과 만나서 나의 삶을 표현하는 액트, 활동.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레이버, 노동으로서 일, 먹고 사는 일, 워크,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하는 활동, 액트.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질 때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순간에서 영혼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오메가 포인트, 내가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죠. 사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그 오메가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순간, 그리고 정말 직사게 고생하고 아이가 이제 방긋 웃었을 때 그 순간, 뭐 이런 어떤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미친 척하고. 평생 내리 한 수십 년간 고생 직사게 하는데 그 순간순간에 어떤 인상적인 행복한 그런 어떤 기억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의 유명한 랍비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평생 기도하면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랍비라는 사람들은 그 하여튼 엄청난 신에 대해서 신이 뭐 있다 없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신은 우리와 함께. 하여튼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인데 평생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은 인간을 직접 돕는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은 안 돕는 것 같다. 누구를 통해서 돕는 것 같다. 결국 아까 영화에서 봤지만 나만큼 나와 같은 처지에